저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KTX를 타고 아주 기쁨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목사, 설교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가끔씩 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대학의 채플 시간에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전하다가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제가 다시는 대학에 가서 설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딱 가면 대부분이 저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다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갖고 장난치지 저를 별로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거든요. 제가 쓰면 우리 교인들이 다 절 쳐다보거든요. 물론 이제 충청도라 그런지 제가 농담을 하면 집에 가서 웃고 좀 그런 반응이 늦은 게 조금 문제였긴 했지만 그냥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목사다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대학에 갔더니 아무도 안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가야 되겠다. 자존심도 상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에게 장로님 한 분 가운데 평생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분이 제가 왜 요즘 대학을 안 가시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어른들은 말할 때 다 듣는 것 같대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도 안 들었대요. 근데 젊은이들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걸 듣더래요. 저한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격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대학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 이제 제가 연락을 받고 이번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조용히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이 싫어도 저를 뵈야 되거든요. 제가 올라오면서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라왔냐면, 하나님, 제가 4주 동안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만날 터인데 그 친구들이 제 설교 다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혹시 그 설교를 듣고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는 다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신학교라면 그러지 않겠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럴 때 한 번도 아멘 한 적이 없으니까 지난 한 10여 년, 2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또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도력, 뭐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시대 상황을 우리의 언어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그전에는 잘 쓰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잘 쓰는 단어가 있는데 웰비잉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웰비잉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질 좋은 삶, 웰빙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을 쓸까요? 웰빙하지 못하니까 그 말을 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확실히 여러분 이렇게 사지선다하게 익숙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소통이라는 단어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사회가 소통이 잘 돼서 그 말을 쓸까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 말을 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가운데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참된 리더십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을 쓸까요? 아니면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참된 리더십을 경험하지 못한 공허함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역시 두 번째일 거예요.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오늘 우리들이 리더십의 공허한 시대에 살아갈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은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리더십이 아닌데 리더십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는 몇 가지에 우리가 속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리더십의 한 요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리더십은 아닌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제일 많이 속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Power is leadership. 힘과 권력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해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요, 복면한 사람이 권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우리한테 전부 다 엎드려, 그리고 지갑을 의자 위에 올려놔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저는 엎드리고 지갑 올려놓을 거예요. 얼마 들어있지도 않은데. 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안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면한 강도일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오늘 우리들이 그 사람을 리더십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은 리더십의 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리더십은 아닌데, 오늘 우리는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권력이 리더십이라고 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리더십의 공허한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요, 포지셔니스 리더십. 어떤 직위, 직분, 그것이 곧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과 성품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더 고통스럽다는 걸. 그러니까 정말 리더십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과 실력과 그리고 인격이 갖춰졌을 때 리더십인데, 그냥 직분 자체는 리더십이 아닌데 오늘 우리는 그게 리더십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임기가 4년입니다. 그리고 잘하면 한 번 더 연임해서 8년을 대통령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현직에 있을 때 정말 인기 없었던 대통령, 그러면 밑에서 늘 노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9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었어요.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한참 우리 많이 기억됐던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없어서 한 번 4년 대통령을 하고 두 번째는 연임하지 못했어요. 인기 없었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얼마 전에 그만뒀던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조지고 부시고 그래서 전쟁을 너무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인기가 많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는요 연임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얼만큼 인기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갈등하고 분쟁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중재자가 필요하면 제일 먼저 연락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카터 센터, 아틀란타 조지아주에 있는 카터 센터예요. 그가 어떤 직위에 힘이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는데, 그런 아무 자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도덕성과 청렴성 때문에 중재가 필요할 때 그 중재로 많이 찾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1993년도에 김일성이가 핵무장 갖고 해서 한국과 미국 또 북한과 큰 갈등이 있을 때 그 중재를 요청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자, 그런 걸 볼 때 직분 직위가 리더십의 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 자체가 리더십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속고 있다. 그래서 리더십의 공허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간다. 세 번째는요, 경험이 많으면 리더십이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같아요. 농경사회는 이 말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벌어졌던 일이 금년에 벌어지고 금년에 있었던 것이 그 다음에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 물론 경험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 경험이 보석처럼 빛나기 위해서는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통찰력 있게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을 때 그 경험이 빛나지,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경험만 강조하면요,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조직이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경험이 많으면 당연히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봅니까? 학번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보다 내가 인생을 한 해라도 더 살았다 그러면 금방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해요. 좀 연세 드신 분은 무슨 띠냐고,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이 많으면 그것이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것, 그 자체가 리더십인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의 공허한 시대에 살아가요. 자꾸 속다 보니까. 마지막 하나는 리더십의 정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리더십 그 자체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문성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어떤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정말 리더십이라는 것은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일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같은 걸 거예요. 그런데 한 우물만 깊게 파서 그것은 잘 알지만 오히려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리더십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전부 다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전문성은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리더십 그 자체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리더십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리더십의 공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질문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그럼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리더십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리더십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와요.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법정이에요.
지금 법적인데 재판관으로 누가 앉아 있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있어요. 그리고 피고석에는 사도 바울이 홀로 있어요. 사도 바울을 고발한 원고석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 가장 유능했던 변호사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하이어했어요. 그래서 그 더둘로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력이 좋은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벨릭스 각하한테 이야기할 때는요,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참 기쁨을 갖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아주 거친 단어를 써서 공격을 해요. 근데 이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마 조사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더둘로의 그 입술, 그 고백 가운데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을 뭐라고 했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리더십의 모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전염병 같은 자가 사실은 리더십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뭐냐면 그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사람의 직위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얼마만큼 권력이 있는가 전문성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리더십이죠. 근데 사도 바울 보니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에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사도행전 27장 전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배를 타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요. 그 배에는 로마의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평생 항해를 했던 선원들과 선장이 있었어요. 그 배 안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항해에 대한 전문성도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경험도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광풍 가운데 휩싸이니까 사람들이 누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권력 있던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도, 선원 생활을 평생 동안 했던 경험이 많았던 선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그 배 안에서 지금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더십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어려, 아니 나 학생이야, 나는 아직 실력도 없어, 그래서 나는 스스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 땅 가운데 리더십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리더십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전염병 같은 자가 리더십의 사람이냐면요, 전염병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전제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제가 전염병 걸렸어요. 예를 들면 요즘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걸렸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 가운데 이쪽은 내가 에볼라를 안 주고 저쪽은 에볼라를 줘야 되겠다,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제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에볼라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난 노땡큐, 나는 안 받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저도 함께 나눠 가질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나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전염병 걸린 사람이나 전염병을 받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전염병이 옮겨지는 게 전염병이에요. 제가 한국에 다시 귀국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 오기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이제 한국에 오려고 했더니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한국 가면 많이 바쁘다 그러는데 가족끼리 여행을 좀 가세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저를 여행을 보내줬어요. 어디를 보내줬냐면 캐나다 로키 산맥에 있는 밴프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도시에 여행을 보내줬어요. 너무 아름답다고. 거기 갔더니 그 사람들은 천당 바로 밑에가 밴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갔더니 천당 바로 밑에가 분당이라고 분당 사는 사람들이 주장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 일주일 동안 그곳에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그곳에 갔다 온 우리 교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곳은 1년 내내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여름만 만년설이 뒤덮인 그런 곳이어서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8월에 갔거든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세요. 조금만 늦게 가면 줄 서서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사진 찍어주려면 사진 찍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진짜 재밌는 건 사람 구경 아닙니까?
사람도 좀 많아야지 그곳이 즐거운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무료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이번에는 사람이 없을까? 저녁에 제가 호텔에서 TV를 보니까 금방 알 수 있었어요. 2003년도 8월이었는데 2003년도에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뭐 김치를 먹어서 그런지 안 걸렸는지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카나다에서 그해 사스로 3명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갔죠. 알면 왜 갔겠어요. 한 4, 5년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금년에는 제가 휴가를 좀 길게 가고 싶어요. 어딜 가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캐나다 밴프에 9박 10일로 다녀오겠대요. 그래서 아니 그곳을 어떻게 이렇게 휴가를 가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제과점에 가가지고 케이크를 사는데 여기에 응모하라 그러더래요. 전국에서 3가정을 뽑아서 밴프에 9박 10일 보내준다고. 그래서 응모했는데 그게 자기가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님한테 평소에 케이크를 자주 사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생일날 1년에 딱 한 번 사는데 그게 당첨이 됐다고 기쁨으로 갔다 오시라고.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여쭤봤어요. 즐거웠습니까? 목사님 너무 사람이 많아서 고생했어요. 줄 서느라고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2009년도에 저희 부목사님이 갈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았고 2003년도 제가 갈 때는 그렇게 사람이 없었어요. 동일한 장소가. 이유는 뭐예요? 제가 갔을 때는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03년도나 2009년도나 에이즈로 죽은 카나다 사람은 수백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즈로 죽은 사람은 수백 명씩 되는데 여전히 영향을 받지 않고 겨우 3명 사스 때문에 죽었다고 세계의 관광객들이 뚝 끊어졌어요. 이유는 사스가 뭐기 때문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병 걸린 사람이나 전염병 받는 사람은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만 가면 그냥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전염병의 3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사스 걸리면 여러분도 사스 걸려요. 제가 에볼라 걸렸으면 여러분도 에볼라 걸려요. 나 안에 있는 동일한 바이러스가 그 사람과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면요. 사도 바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함께 있다 보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에게 전염됐어요. 사도 바울 안에 있던 바이러스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지저스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는요. 사도 바울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게 사실은 바로 리더십이에요. 힘이 없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나이도 어려요. 그러나 내가 어느 곳에 갈 때 내 안에 있던 영향력이 그들에게 나누어져서 그들이 그 영향력 때문에 전염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리더십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취미 가운데 하나가 등산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4학년 때인가 우리들이 졸업여행 가는데 우리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주도니 남해나 이렇게 갔는데 저희들은 4학년 때 설악산 내설악을 등반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그럴 만큼 등산을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등산을 좋아했던 이유가 원래부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힘든 걸 왜 해요? 일부러 산을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산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첫 번째 휴가가 나왔을 때입니다. 1984년도 8월 첫째 주예요. 제 삶 가운데 그 산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제 삶 가운데 하나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휴가를 그때만 해도 이 2주를 받았는데 한 주는 열심히 놀고 한 주는 부모님과 함께 효도하자. 그럼 얼마나 균형 잡힌 휴가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고향이 대전이니까 대전에 내려왔는데 함께 놀러 갈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휴대폰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집 전화밖에 없는데 8월 첫째 주에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 휴가 나올지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다가 제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법학과를 다니던 친구하고 연락이 됐어요. 고시 공부하다가 옷 갈아입으려고 집에 왔다가 제 전화를 재수없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설득당해서 이제 함께 놀러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가보지 않고 나도 안 가보대 가보자. 그게 결정이었어요. 젊었을 때 그러잖아요. 어디 갈 거 생각하지 않고 너도 가보지도 않고 나도 안 가본 데 가자. 대전역 앞에서 만나자. 너 배낭 있니? 너 텐트 있니? 텐트는 네가 갖고 와. 내가 코페를 갖고 오고 버너를 갖고 올게. 그런 다음에 만났는데 저는 짐을 쌀 때 바닷가 가려고 쌌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제가 가고 싶은 바닷가는 그 친구가 갔다 왔고요. 그 친구가 가고 싶은 바닷가는 제가 갔다 왔어요. 아무도 갔다 오지 않은 장소는 지리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리산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고생해서 첫날 가가지고 왜 여기 누가 오자 그랬냐고 투덜투덜거리면서 힘들어가지고 첫째 날 자는데 밤새도록 비가 와가지고 텐트를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장에서 그냥 피신하기가 있다가 그 다음날 그냥 내려가자. 하나님의 뜻이 여기는 아니었는가 보다.
우리의 원래 계획대로 바닷가에도 가자 내려가려고 하는데 산장에 있던 아저씨들이 너희들 산에 처음 왔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산에 비가 많이 오면 내려갈수록 계곡물이 불어서 사람이 죽는단다. 비가 그친 다음에 하루쯤 있다 내려가야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모를 만큼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서 이 산 꼭대기는 벼락만 안 맞으면 사니까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라고. 근데 여러분, 바깥에는 비가 주룩주룩 오고 나갈 수는 없고 실내 공간에 사람들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다 뭐 합니까? 동양화 갖고 전부 다 담배를 피면서 곰도 질식 쌓을 만큼, 그 안에 있을 수도 없어서 처마 밑에서 애꿎게 비만 바라보면서 시간은 자꾸 가는데 휴가는 끝나가는데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 빗길을 젊은 남녀 두 사람이, 그러니까 네 사람이, 남자 둘 여자 두 사람이 산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낭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옆으로 퍼졌는데 날씬해서 우회로 쭉 올라갔어요. 폼이 달라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쟤들 따라가 보자. 그리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산악반 아이들이었어요. 잘 따라간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가다가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쯤 가더니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낭 우회를 열더니 긴 자켓을 꺼내서 딱 입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1700m가 넘는 높은 데 가면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반팔 입지만 잠깐 쉴 때 체온이 떨어지고 칼로리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보온하는 거예요. 저희 배낭을 열었어요. 수영복밖에 없어요. 뭐 입을 게 있어야죠. 그러더니 수통을 꺼내가지고 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에는 물이 많지만 산을 종주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을 찾는 거예요. 때로는 물을 찾아가지고 산 밑으로 몇 시간씩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잘 세이브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더니 뭘 꺼내냐면요, 에이스 크래커라는 걸 꺼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이스 크래커를 꺼내더니 딸기잼을 꺼내더니 거기에 발라가지고 하나씩 먹는 거예요. 아침을 먹고 점심까지 한 5시간쯤 걸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5시간쯤 걸을 때, 지금은 많지만 그때 값싸고 제일 많이 칼로리를 줄 수 있는 게 잼이었어요. 근데 잼만 퍼먹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잼을 에이스크레에다가 발라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는 또 여러분이니까 비치발리볼밖에 없잖아요. 그냥 구경했죠. 그러더니 옷을 입고 또 1시간이나 1시간 반쯤 가가지고 반복해요. 그 친구들이 아저씨, 나이가 비슷해도 군인은 다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아저씨, 그러면서 그분들이 3박 4일 동안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어떻게 길을 찾는지, 뭐 중간에는 비가 그쳤죠. 텐트는 어떻게 치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책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서 흉내내면서 지리산을 종주했습니다. 내려와서 그 친구들은 서울로 가고 저희는 대전으로 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연락처를 좀 전해주십시오. 제가 서울에 가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좀 이렇게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희도 처음에 산에 갈 때 아저씨들처럼 그렇게 산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사례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언젠가 산에 다니다가 당신들 같은 사람 만나면 그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연락번호 안 주고 떠나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저는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해요? 여러분, 바닷가에 텐트를 쳐놓고 한 2시간 수영하고 오면요, 다 훔쳐가고 안 남아요. 산에는요, 하루 종일 갔다가 봉우리 갔다 와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뭐 갖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으니까 안 갖고 갔는지 모르지만, 아니, 제가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멋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나도 산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는 몇 년 동안 열심히 산을 돌아다녔어요. 제가 좋아했던 곳이 내설악이에요. 언젠가 10월 달에 이제 그 내설악을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버스를 타고 몇 시간 가면 용대리라는 곳에 내립니다. 용대리에 내려서 2시간 동안 아주 굽이굽이 아름다운 계곡물 옆을 걸어서 가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를 썼던 조그만 사찰이 나와요. 백담사라는 사찰이에요. 언젠가 어느 대통령이 갔다 오신 다음에 도로를 놔가지고 다 망쳐놨어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그 길을 올라서 설악산, 대청, 중청, 소청, 중청, 대청을 올랐다 설악동으로 내려온 건 서울에서 2박 3일이면 갔다 와요. 그래서 참 많이 갔던 곳이에요. 어느 날 그곳에 백담사장에 가는데 옛날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여학생 몇 명, 남학생이 가는데 여학생 한 명은 삐죽삐죽을 신고 삐죽삐죽거리면서 누가 여기 와작하냐고 불평하고 있고 양산을 들고 막 이렇게 걸어가요. 여러분들의 꿈, 뭐 로망 가운데 하나가 무슨 유럽 배낭여행이나 뭐 이런 거였지 모르지만 1980년대 중반에 여학생들의 로망 가운데 하나는요, 내설악 등반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미장원에 갔다가 이렇게 머리를 말고 시간 오래되면 여성 잡지를 읽고 오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갑자기 유식해지면 미장원 갔다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여성 잡지를 보면 내설악 등반기가 쓰여져 있고 뭐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저희들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우리의 배낭은 날씬하고 위로 쭉 올라갔어요. 그 친구들의 배낭은 옆으로 퍼졌어요. 저희들은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쯤 갔다가 그 다음에 배낭의 우회를 열고요. 긴 자켓을 꺼내서 딱 입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에이스 크래커와 뭘 꺼냈겠어요? 잼도 다른 잼이 아니라 딸기잼을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2박 3일 동안 그 친구를 우리가 먹여 살렸어요. 설악동에서 헤어지는데 그 친구들이 형님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서울에 가서 살해하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영향력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말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감동이 되죠. 그의 삶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름 몰라도 좋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순간순간 그 삶을 통해서 와 저런 모습도 있네. 그게 바로 영향력이죠. 그게 바로 리더십 아닐까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2015년도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신학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아직도 공부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영향력을 준다 그러면,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리더십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그런 리더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